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막 40대에 접어든 돌싱녀입니다. 직업은 공무원이고 20평대 아파트에서 아이와 오붓하게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다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 기구한 사연을 여러분께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어린 시절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 있는 낡은 주공 아파트에서 자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부산에서 지내다가 병원 원무과 일을 하던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서울로 상경하게 됐어요.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 저는 학원을 많이 다닐 수 없는 형편임에도 제법 공부를 잘해 서울에서 손꼽히는 4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대학 생활은 재미있었어요. 특히나 좀 내성적이던 저에게 재밌던 경험이 있었는데 바로 미팅이었죠. 과별로 10명씩 남자 여자 짝을 맞춰 미팅하게 됐는데 전 처음에 못한다고 거절했다가 그날따라 미팅 가기로 한 같은 과 재수생 언니가 배탈이 나서 한 명이 빈다고 과대가 하도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 미팅하게 됐죠. 아직도 그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체크무늬 남방에 청바지를 입고 안경을 썼어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한껏 머리를 부풀리고 나갔는데 저 혼자 안경까지 쓰고 책가방 메고 있으니 너무 민망했어요. 그런데 저처럼 막 도서관에서 나온 듯한 차림으로 와 있는 남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잔뜩 꾸미고 온 사람들 속에서 저와 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호프집에서 치맥 먹으며 했던 1차 미팅이 끝나고 그 사람은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갑자기 펑크가 나서 땜빵을 하러 끌려와 민망했는데 제 덕분에 위로가 됐다며 웃는 그 남자의 얼굴은 자세히 보니 꽤 잘생긴 얼굴이었죠. 저는 저 같은 상황으로 온 사람이 있다는 게 재밌었고 첫인상이 나쁘지 않아 그 사람과 데이트를 몇 번 하게 됐어요.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혼자 있거나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보는 등 정적인 취미를 즐겼는데 제가 미술 전시를 좋아한다고 하자 그 남자는 선뜻 자신이 표를 예매할 테니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하는 사진 전시회를 가보는 건 어떠냐고 했어요. 자신은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DSLR을 사려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죠. 전 그렇게 그 사람과 첫 데이트로 사진 전시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에서 포탄 공격으로 허물어진 잔해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찍은 사진에서 우리는 가슴 찡한 감동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굴보쌈을 같이 먹으며 그 사진들에 대해 오래 이야기했죠. 저는 문화예술 분야의 책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사람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음 데이트에는 같이 서점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데이트하면서 미술관, 서점, 음악회 등을 다니며 서로 애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귀자는 말도 않고 사귀게 된 우리는 같이 미팅을 나가서 생겼던 새 커플이 다 깨지고 나서도 우리만 헤어지지 않고 서로 취업 준비하며 서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 분야의 공무원이 되길 원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공대 계열이었기 때문에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대기업 취업을 희망했어요. 우리 둘은 도서관에서 만나 도시락 까먹으며 서로 공부 이야기도 하고 각자 목표한 곳에 취직하면 같이 하고 싶은 일도 계획을 세웠죠. 혼자 취업 준비하는 외로운 순간에 남자친구가 위로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울에 가족이 있는 저와는 달리 그 사람은 경상도가 고향이었는데 혼자 자취하고 있었죠. 전 그 사람 자취방에 가끔 먹을 걸 갖다 주기도 하고 집에 가서 떡볶이 등을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 사소한 일만으로도 취업 준비에 지친 우리 둘에게는 아주 좋은 힐링이 되었어요. 그렇게 2, 3년에 걸친 취업 준비를 거쳐서 마침내 저와 남친은 서로 목표한 곳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차 필기시험, 2차 서술형 시험, 3차 면접까지 거쳐 최종 합격을 해 목표한 공무원이 되었고 남편 역시 그 어렵다는 대기업 취업 시험을 블라인드 면접까지 거치며 합격했죠. 우린 그렇게 대학생 CC에서 직장인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업한 기쁨도 잠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을 겪게 되었어요. 바로 엄마의 암 진단이었죠. 엄마는 평소 병원에 출근하느라 집안을 잘 돌보지 않으신 아버지 대신에 제 가장 친한 친구처럼 항상 가족을 위해 모든 헌신을 다하는 분이었어요. 좀 예민한 성격이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살이 찌지 않고 말라 있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니 아빠가 일하시는 병원에 예약을 잡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일은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병원 다녀오신 그날 어머니는 저녁을 다 먹고 과일 먹는 자리에서 손을 파르르 떨며 말씀하시더군요. 저기, 나 있잖아.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위암 3기인 것 같다는데 수술하면 살 확률이 50%래. 전 사과를 먹으려 포크를 집었다가 너무 놀라 사과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툭! 사과가 방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가족들 그 누구도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한 달 후 수술을 받으셨어요. 위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암이라 무엇보다 정기적인 내시경이 중요했는데 아빠가 병원에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엄마가 암에 걸린 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무척 화가 났어요. 자식으로서 제대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았죠. 그 후로 우리 집은 아주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수술 후 항암을 하며 머리가 다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체중이 너무 줄어서 보기 안쓰러운 상태가 되었죠. 수술은 잘 됐다고 하지만 너무 몸이 약해진 엄마를 보니 계속 눈물이 났어요. 우리 엄마는 그때 겨우 50 중반이었는데 그렇게 암에 걸려 3년을 투병하시다 엄마는 기어코 제 곁을 떠나고 말았죠. 엄마가 세상 떠나신 그 해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정확히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직장 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마치 안개가 낀 듯 몽롱하게 장면만 기억나고 그저 벚꽃이 비가 되어 내리던 그 봄에 저는 까만 원피스를 입고 엄마를 생각하며 벚꽃길을 걸었던 그 이미지만이 떠오릅니다. 매일 눈이 부르트도록 울고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슨 심정으로 살았는지 모를 시간들이었어요. 남자친구는 그 시간들에 제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분명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제대로 가족들에게 인사드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장례 치르는 내내 제 곁을 지켜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의 고마움이 지금 이혼은 했더라도 제가 아이 아빠 자리는 남겨두는 이유이기도 하죠. 정말이지 엄마 돌아가셨을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아, 결혼을 해야겠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내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전엔 없던 결혼 생각이 그때서야 막 들었습니다. 내 피와 살을 나눠 가진 내 아이들을 키우며 지금 남친과 서로 부부가 되어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엄마가 돌아가시고 마음에 뻥 뚫린 공허한 구멍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양가에 인사드리고 남친과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오래 만났던 사람이고 직장도 이름되면 모두가 아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결혼 자금을 많이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시고 제 결정을 존중하다 하셨죠. 그리고 남친 고향인 대구로 인사드리러 가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남친과 함께 약속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돼지갈비를 파는 식당이었는데 남친 부모님께서는 여동생과 함께 먼저 자리에 나와 계셨어요. 저는 선물로 사온 홍삼 세트를 내밀며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재영 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인사드리게 되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예의를 차려 인사드리고 고개를 드니 남친 어머니와 아버지는 절 반겨주셨죠. 아이고 아가씨, 안 그래도 내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궁금했는데 이래 보니 너무 반갑네 얘.
남자친구 어머니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인상 좋은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과묵하셔서인지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만 지으셨죠. 그렇게 저는 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대구 외곽지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고갈비와 김치찌개, 된장찌개와 열무 비빔밥이 주 메뉴라며 어머니는 한번 먹으러 오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겠다고 제 손을 잡고 살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열무김치를 잘 담갔던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순간 또 울컥 눈물이 날 뻔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본 어머니께선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엄마 생각나서 그래요? 이제 걱정 마라. 내 아가씨 엄마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응? 울지 말고 기운 내라고. 아가씨, 아니, 준이야, 응? 기운 내자.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응? 하며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제 등을 토닥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라면 내가 시집가도 되겠구나. 어르신들 잘 모시면서 아이 낳고 오붓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처음 뵙는 분들이었지만 오랫동안 제 곁을 지켜주었던 남친의 부모님이라 그런지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 결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급하게 식장 알아보고 3달 후로 예식 날짜를 잡고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했죠. 남들 다 아는 결혼인데 뭐가 그렇게 알아볼 게 많은지, 스드메라는 말도 어렵고 가전 가구도 사야 할 게 많고 웨딩 플래너 분과 매일 통화하면서 정신없이 준비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남들은 웨딩드레스 볼 때도 혼수 마련할 때도 친정엄마와 팔짱 끼고 재미있게 한다고 하던데 저는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준비하니 서럽기도 하고 마음이 저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집 가는 거 알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예비사위 왔다고 분명 한 상 떡 하니 차려줬을 텐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매번 엄마가 생각나고 엄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다행히도 남자친구, 아니 이제 제 남편 될 사람이 제가 속상할 때마다 항상 절 걱정해주고 많이 챙겨줬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는 마침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식이 진행되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데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보고 또 마음이 시려왔습니다. 이상하게 결혼하는 모든 과정에서 왜 엄마가 그렇게 생각났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절 말리려고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전 아빠에게 인사 올리면서 옆에 있는 빈자리에 아마도 영혼으로 와 계셨을 엄마에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죠? 저 잘 사는 거 꼭 지켜봐 주세요. 제 결혼식은 그렇게 큰 탈 없이 잘 마무리되었어요. 나중에 예식 장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부모님이 시댁으로 들어온 부조는 전부 당신들이 가져가겠다고 해서 좀 시끄러웠지만 그것 말고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도 결혼하면서 돈 문제로 시댁과 얼굴 붉히기 싫었지만 둘 다 각자가 모은 돈으로 하는 결혼이고 집을 얻을 때도 전세금을 남편과 저 똑같이 반반해서 전세금과 혼수를 했는데 예식 장비까지 다 가져가신다고 하니 조금 기분이 상했었죠.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잘 얘기해서 다시 저희에게 보태주시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25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소꿉장난하듯이 남편과 매일 저녁 메뉴를 정해보고 함께 요리도 하며 알콩달콩 지내는 나날이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식당집 아들답게 남편은 곧잘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많이 참여하려 애쓰더군요. 저는 임신을 위해 노력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신혼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3년 남짓한 결혼 생활 중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 저에겐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재혼 문제였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쯤 지나 새로 만나는 분이 있다며 교회에서 만나 정을 쌓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동생 생각은 모르겠지만 전 싫었어요. 엄마가 너무 빨리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시다니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후로 몇 년을 그분을 계속 만나더니 제 결혼이 끝나자마자 재혼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그냥 연애만 하시면 되지 꼭 결혼까지 하셔야겠냐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자신도 허한 마음을 달래고 새 인생 시작하고 싶다고 하며 재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상대인 아주머니는 아이 없이 남편과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게 되어 혼자 오신 상황인데 이것저것 사업을 해서 형편은 오히려 아버지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전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네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며 계속 절 설득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동생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알겠다고 하면 조촐하게 가족끼리 식사하는 걸로 결혼식은 대신 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버지는 기어이 엄마와 살던 집에 새 부인을 맞이하셨어요. 저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아버지랑은 몇 달 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고 그 집에서 하필 살림 차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지금 사시는 집 정리하고 새 집을 얻어 새 가구를 사시든지 왜 엄마랑 같이 쓰던 살림살이에 다른 분을 들이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생기가 돌아 보였고 결혼하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픈 엄마 때문에 본인도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면서요. 전 아빠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마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그저 새로 맞이한 부인과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는 걸 보니 키워준 부모님이지만 너무 정떨어졌어요. 그럴수록 저는 엄마가 보고 싶고 또 내가 얼른 임신해서 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아졌죠. 엄마가 저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 제가 좋아하는 김을 넣은 계란말이를 해준 기억 같은 그런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기억들을 내 아이와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엄마를 모신 곳에 가서 엄마에게 손주를 보여주고 싶었죠. 생각보다 아기는 빨리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배란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테스트기가 있어 그 테스트기까지 사용해서 신랑과 노력하는데도 6개월이 다 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요즘은 6개월만 지나도 난임이라 본다길래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봐야 하나 하던 찰나 갑자기 지금 생리 예정일이 지났는데 생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번뜩 생각났어요. 저는 득달같이 집에 미리 사두었던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봤습니다. 이럴 수가, 2줄이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아기가 마침내 저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너무 기뻐 다음날 바로 신랑을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임신 극초기인 것 같다며 아기 집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와보라고 하셨어요. 전 그렇게 임신부가 되었죠. 임신 초기라 티가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지하철에 임산부 배지도 받아서 가방에 달고 조금이라도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며 그렇게 임신 초기를 보냈어요.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에겐 3개월쯤 돼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알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입덧이 심한 바람에 어버이날 가진 시댁 모임에서 그만 임신 소식을 미리 알리고 말았죠. 사실 전 냄새에 전혀 민감한 편이 아니었는데 정말 우리 몸이 신기한 게 임신하고 입덧 시기가 되자 지하철을 타면 정말 옆 사람이 저녁에 뭘 먹었는지까지 느껴질 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였어요. 심지어 물에서도 물비린내가 난다는 것을 전 처음 느꼈습니다. 밤 역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참크래커와 포카리 스웨트 등을 겨우 먹어가며 그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입덧하는 시기에 어버이날이 있어 식사 자리를 가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해물찜을 먹으려다가 그만 욱 하고 달려나가 개워내고 말았어요. 평소 해물찜을 잘 먹던 저였기에 절 바라보는 어머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갔다 나온 저를 어머님은 붙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죠. 예, 너 혹시... 예? 너 애 들어선 것 아니냐? 네. 어머니 실은 저 지금
입덧 중이에요. 혹시 몰라서 좀 더 안정기 되고 나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아이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여보. 우리 애기가 글쎄 임신했다 안 합니까? 여보. 그날 가족 모임은 어버이날 축하했는데 축하는 제가 잔뜩 받게 됐어요. 어머님은 임신한 몸으로 어찌 대구까지 내려왔냐고, 이젠 우리가 서울로 갈 테니 그저 집에서 편히 지내고 태교에 힘쓰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에게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입맛 없어도 잘 먹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반찬을 계속 서울로 보내주셨죠. 저는 엄마가 없어도 시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하단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도 시댁도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임신한 저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바로 친정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전화할 때마다 저에게 몇 개월이라고 했지? 예정일이 언제지? 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예정일이 내년 1월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할 때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였죠. 전 어차피 그때는 재혼 문제로 인해 아빠에게 더 이상 기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섭섭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임신 7개월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 다행히 직업이 공무원이라 임신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고 또 아기 낳고 나서도 복직이 가능해서 좋았죠. 그리고 만삭 시기는 집에서 쉬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막달이 다 되어갈 쯤 너무 부푼 배와 퉁퉁 부은 다리 때문에 산책하기도 하면서 곧 만날 아기의 얼굴을 상상하며 보냈습니다. 요새는 정밀 초음파라는 것이 있어서 초음파 사진을 통해 아기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양수 안에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실루엣은 비슷하다고 하길래 그 초음파 사진을 매일 보며 아기 얼굴을 떠올려 보곤 했어요. 아기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돌아가신 엄마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임신하니까 엄마도 이렇게 허리가 아팠을까? 엄마는 임신 때 입덧을 어떻게 했을까? 날 낳기 전 기분이 어땠을까? 등등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많아졌어요. 엄마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무섭다고 말도 하고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정말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아기 낳으러 갈 때 여자들이 대토로 있는 고무신 보면서 내가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요. 그런 기분이었어요. 신랑은 아무래도 자기 몸이 불편한 건 아니니까 밤에 쿨쿨 자는데 저는 달이 다 차갈수록 숨이 차서 똑바로 잠을 잘 수 없었죠. 그런 밤에는 거실로 나가 거실 소파에 몸을 누이고 가쁜 숨을 쉬면서 남산만큼 부풀어 오른 제 배를 손으로 만지며 아기에게 말 걸어보기도 하고 또 엄마 생각을 하기도 하죠. 시간이 갈수록 너무 숨이 차서 제대로 서나 앉으나 누우나 제대로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너무 속이 답답하고 다리엔 부종이 심해 아기가 일주일 정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계단 오르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전 힘든 시간을 견뎠죠. 그리고 드디어 가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임신하고 진짜 진통을 겪기 전에는 드라마에서 여자들이 아기 낳는 장면 나올 때 사극에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 천 같은 것을 붙잡고 악을 쓰거나 혹은 비명을 계속 지르며 애 낳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아플까 상상을 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상상 그 이상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날은 병원 정기검진 날이었고 예정일을 4일 앞둔 날이었는데 마침 병원 근처에 백화점이 있어 전 과일 주스를 하나 사 마시면서 이제 집 가서 좀 쉬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꼬리뼈 부분이 쿡쿡 쑤시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니 처음 느끼는 묘한 통증이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골반에 불규칙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긴 했지만 그 통증이 오면 저는 잠시 서서 쉬어야 할 만큼 쿡쿡 쑤시는 느낌이라 저는 이게 가진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택시를 타고 얼른 집으로 갔어요. 지금 병원 가봤자 가진통이라고 하루 이틀 지나고 주기가 규칙적이 되면 오라고 한단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규칙하게 한 번씩 쑤시던 그 통증은 저녁이 되자 조금 더 자주 오고 있었어요. 제가 워낙 겁이 많아 인터넷으로 출산 후기를 정말 많이 본지라 많은 사람들의 말 중 샤워를 꼭 하고 가란 말을 번뜩 떠올렸죠. 진통이 오면 그 후로 한참 못 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 가기 전 샤워를 꼭 하고 자연분만 시 힘이 많이 드니까 밥도 꼭 먹고 가란 말이었죠. 전 허겁지겁 아픈 배를 잡고 샤워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사온 초밥을 몇 점 먹었어요. 힘이 필요하니 밥을 잘 먹어야 한다는데 꼬리뼈 부분이 너무 아프니까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자고 있었는데 저는 혹시 새벽에 병원 가야 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신랑이 푹 쉬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진볼을 타면 통증이 좀 완화된다고 해서 집에서 진볼도 타고 또 집 욕조에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반신욕도 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되자 통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마치 누가 제 골반뼈를 잡고 으스러뜨리는 느낌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에 저는 이게 진짜 진통이구나 싶어 얼른 신랑을 깨웠어요. 자기야 일어나봐. 나 이제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지금 가자, 얼른. 신랑은 선잠을 잤는지 자다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부축해서 차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걷다가 멈췄는지 몰라요. 한 3걸음 걷고 아파서 쉬고 또 3걸음 걷고 아파서 쉬는 것의 반복이었어요. 골반뼈가 마구 제멋대로 움직이는 기분이 들면서 조수석에 앉았는데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엉덩이를 반쯤 들고 조금 울면서 신랑한테 빨리 좀 가달라고 애원했던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 덤프트럭이 내 골반을 지나가는 느낌이라 하더니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골반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병원에 도착해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나 넘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그 밤중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말대로 밤에 진통이 와서 결국 병원 왔어. 이제 나을 것 같아요. 알았어.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꼭 전달할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남편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와 이야기를 했어요. 전 가쁜 숨을 내쉬며 간호사가 놓아준 진통제를 링겔로 맞으며 정신을 부여잡으려 애쓰고 있었죠. 손으로 촉진해본 결과 아직 3cm 열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초사는 원래 자궁문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아직 한참을 더 아파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자기야, 엄마가 자기 아기 낳을 때 다 돼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잘 가는 점집이 있나 봐. 근데 손주를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대. 무슨 점집? 무슨 소리야 그게. 애 낳다 안 되면 수술하는 거지 무슨. 엄마가 신신당부할 만큼 집안의 기운상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연분만 하자. 자긴 잘할 수 있어. 내가 잘 챙겨주고 옆에서 응원할게. 남편은 황당해하는 저의 손을 붙잡고 응원한다며 어이없는 멘트를 남발했어요. 남편 얼굴은 마치 절 잘 챙기던 사람과 다른 사람처럼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정신이 없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태어날 아기에만 관심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미소를 띠며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듯 했죠. 저는 너무 아픈 나머지 뭐라고 따지기도 싫어서 어차피 자연분만 하려고 했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이 심해져 왔어요. 저는 무통주사를 맞고 한동안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새벽 6시쯤인가 서서히 무통주사의 효과가 사라질 즈음부터는 지옥을 맛보고 있었어요. 온몸이 다 뒤틀리는 느낌이었고 호흡도 흐트러지고 호흡에 맞춰 힘을 주라고 하는데 전 진진통이 불규칙한 거였죠. 간호사가 이렇게 진진통이 불규칙한 경우는 난산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아주 드문 경우인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불규칙한 진통 때문에 전 제대로 숨 쉴 수 없었고
당연히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니 아기 낳을 때 힘을 바로 줄 수 없었어요. 온몸이 정말 으스러지는 것만 같고 미칠 듯한 고통으로 온몸을 들썩거리며 힘든 시간을 버티다 전 그렇게 3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그냥 수술하면 안 될까? 지금 너무 힘든데 도저히 못하겠어. 이대로도 몸이 너무 아파. 자기야, 왜 그래? 조금만 더 기운 내. 자연분만 해야 우리 모두한테 좋다잖아, 어? 자기야, 나 너무 기운 딸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수술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그랬는데 원래 애가 나오기 직전에 다들 너무 아파서 수술을 원한다면서 그 순간만 넘기면 애가 나온다고 했다고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곧 끝난다고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꾸만 시어머니께 전화 걸어 코치받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그 순간만 버티면 된다. 이제 애 다 나왔다. 꼭 우리 집안을 위해 며느리 너가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며 저에게까지 강하게 강조하시는 거였죠. 전 너무 아픈 와중에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파하면서 간호사분께 그냥 수술하고 싶다고 하니 간호사분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고, 이러면 아기도 산모도 너무 힘들다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을 기다리며 온몸을 땀으로 범벅한 채 고통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만실 앞으로 나간 남편이 의사와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선생님, 안 돼요. 수술은 안 돼요. 꼭 자연분만 해야 합니다. 우리 집안의 중요한 일이에요. 보호자분,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진통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수술을 하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4kg가 넘는 데다 산모분이 지금 너무 지쳐서 제대로 자연분만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술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좋아 보입니다.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한 3시간만, 예? 3시간 정도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엄마한테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네? 보호자분, 지금 엄마 이야기가 중요하세요? 저는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건 무슨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자기 아이를 낳는 아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데 세상에 엄마 말을 듣느라 수술을 반대한다뇨?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과정이나 신혼 때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마마보이가 따로 없더군요. 저렇게 엄마 말을 철석같이 잘 듣는 사람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의사 선생님께 조금만 더 하고 시간 끄는 것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그 끔찍한 산통을 반나절이나 더 겪어야 했어요. 처음 실려왔을 때에서 거의 48시간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지금 산모와 아이 다 위험할 지경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자 그제야 남편은 수술 동의서를 써주며 의사 선생님께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따 저희 엄마랑 통화할 때 바꿔드릴 테니까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서 도저히 자연분만을 할 수가 없었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정말 이런 남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그 순간에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어요.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어땠을까? 엄마가 이 자리에 와 있었겠지? 자연분만이고 뭐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저 인간을 멱살 잡았을 거야. 우리 엄마라면. 보고 싶다, 엄마. 그런 생각을 하니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엄마 없는 서름을 이런 식으로 당하는구나 싶고 이 일은 절대 평생 내가 못 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과연 자기 친딸이었어도 계속 자연분만을 고집했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는 간신히 애걸복걸해서 겨우 수술받고 아기도 저도 무사히 출산을 끝낼 수 있었죠.
수술이 끝나고 겨우 정신을 차리자 5일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기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2일 동안 아기도 보러 가지 못하고 입원실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인데다 자연분만이 아니라 수술을 해서 방귀가 나올 때까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참 불편했어요. 거기다 득달같이 시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소변줄까지 낀 상태로 시부모님과 말을 나눠야 했어요. 정말 불편하고 민망했지만 그래도 걱정돼서 오셨겠거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 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신랑한테 말은 들었지? 산후조리원 비싸서 내가 취소했고 너 퇴원날 맞춰 내가 올라오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야기 못 들었나? 그 산후조리원이 무슨 마사지인지 뭐시긴지 해갖고 그 500원 든다며. 그 생돈을 나 얼마 주노? 해주는 게 뭐 있다고. 그 산후조리 그 별거 아니다. 그냥 내가 2주 정도 너희 집에 있으면서 돌봐주구마. 응? 미역국 먹고 그냥 누워서 푹 쉬고 아기 젖 뗄 때면은 일어나면 돼. 마사지 이런 거 별 필요 없다니까. 아니, 어머니, 그 조리원은 제가 발품 팔아서 마사지 유명한 곳으로 힘들게 예약한 곳인데. 자기야, 이리 좀 와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조리원 취소했어? 그게 엄마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냥 돈만 날리는 거라고. 엄마가 조리해주면 더 좋잖아. 우리도 마음 편하고. 그렇지 않아, 자기야? 아니, 그런 문제를 왜 조리해야 되는 나랑 상의는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아들한테 뭐라 할 것 없대. 내 그러라고 했고 내가 전화해서 취소했다. 그러고 너 그 여윳돈 좀 있다며. 내 조리 잘 해줄 테니까 1,000만 원만 산후조리비를 우리한테 주고 그 500짜리 조리원서 해주는 거 몇 배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네? 얼마요, 어머니? 저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몸도 아픈데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럼 고민해 본다고 하고 그만 시부모님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만 돌아가 주십사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내키지 않았고 1,000만 원이나 주면서 시부모님께 조리 부탁드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너무 몸이 아프고 아직 기운도 없는데 그런 걸로 실랑이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일단 퇴원할 때까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입원실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했죠. 자연분만 해야 한다며 점쟁이 운운했던 것도 그렇고 무슨 로봇도 아니고 분별 없이 시어머니 말대로 다 하는 남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화도 났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저는 예약을 취소했다는 조리원에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당사자인데 왜 나한테 확인도 않고 예약 취소를 했냐고 따져서 다시 방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퇴원날이 됐죠. 신생아를 신랑이 조심스럽게 안고 저는 병원 로비로 오시기로 한 시부모님과 맞닥뜨렸습니다. 아야, 몸은 좀 나았나? 나 2주간 여기 있으면 되지? 우리가 그냥 니네 아파트에 있을 거 그랬나? 어차피 니네도 거기로 웃긴데. 아버님도 같이 계시게요? 그럼 어쩌노? 이 양반 밥도 내가 챙겨줘야 하는데. 왜? 시애비랑 같이 있는데 조리하려니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아이고, 죽은 듯이 있을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마. 정말 끝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산후조리일까요? 시아버지까지 같이 와서 2주간 저희 집에서 죽치고 무려 1,000만 원을 가져가시겠다니.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해. 저는 결국 화가 너무 나서 남편을 호출했어요. 왜? 내가 생각해본다고 했지. 다짜고짜 부모님 오시라고 그랬어? 나 산후조리원 갈 거야.
어머님이 취소한 예약 내가 다시 잡았고 지금 여기로 조리원차 오기로 했어. 뭐?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일처리를 해?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쩌라고? 애초에 상의 안 한 건 당신 아니야? 몸이 상한 건 난데 왜 다 당신 멋대로 하는데? 난 싫으니까 잘 말씀드리고 그만 내려가시라고 해. 듣자 하니까? 야! 어머니. 야, 죄 없는 내 아들 잡지 말고 나랑 이야기하자. 너 심하게 우습게 하노. 애미 없는 년 불쌍해가 나 좀 챙기려 했더니 내려가라 카나, 어? 꼴값 떨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 애도 처음 낳았으면서 산후조리 어찌하든지 알 리가 있나? 엄한데 돈 쳐버리고 지 신랑이 힘들게 번 돈을. 아유, 속상하다 참. 뭐라고요,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자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엄마 하자는 대로. 철석. 저는 너무 화가 나 그만 남편 뺨을 때렸어요. 정말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감히 돌아가신 우리 엄마 이야기를 들먹거리며 저에겐 년이라고 욕을 하다뇨. 죽으면 죽었지 이런 대접 받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인연이? 야, 인연이야 나야? 그냥 이혼해. 저런 싸가지 없는 것. 감히 누구 아들을 때리노? 어머니, 말씀 잘하셨네요. 저 이 인간 반품할게요. 도로 데리고 가시고요. 저랑 아기는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끄세요. 저는 그 길로 아기를 안고 마침 데리러 온 조리원 차에 몸을 싣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하고 빌며 오는 신랑을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저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길래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다행히 변호사 중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시댁에서도 결국 겁을 먹고 이혼을 해줬어요. 젖먹이 때리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저를 많은 사람이 말렸지만 전 도저히 저랑 엄마까지 욕한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지경까지 제 편을 하나도 들지 않고 엄마 입장만 내세우는 남편도 용서가 안 됐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던 제 친정엄마 말씀, 전 아직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후로 저는 한 번씩 아기를 아이 아빠에게 보여주면서 직장에 복직하고 시터를 써서 아기를 돌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생도 한 번씩 와서 봐주고 제 아들은 정말 천진난만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이혼해보니 이혼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저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고 행복한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혼 스토리 어떠셨나요? 코로나가 아직도 극성이네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